날씨가 너무 추워서 앉아 계시는데 괜찮으세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한 명 보이고 이래가지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사실 뭐 말이 이제 올해 시장 전망을 어떻게 할 거냐, 또 올해 시장에서 중점적으로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아무래도 제일 포커스가 맞춰질 텐데요. 결국 올해 시장의 흐름은 작년 흐름에서 연장선상에 놓여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개인들이 취급하고 있는 부동산의 종목별로 상품 시장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먼저 갖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과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불경기다, 또 굉장히 침체가 심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언제까지 갈 만한 얘기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패러다임이 어떤 식의 흐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냐, 그리고 그 축을 바꾸는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는 것들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올해 시장을 전망해보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년 한 해 동안의 아파트 가격의 경우에는 뭐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수도권은 약세, 지방 강세, 매매는 약세인데 비해서 전셋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아파트 시장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상 수도권의 경우에는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거는 아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가 부동산 시장의 체감 경기를 훨씬 나쁘게 한 주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스개 얘기로 이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부동산도 투자 대상으로 놓고 보고 주식도 투자 대상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주식의 경우에는 뭐 금융위기 같은 사태가 터져도 싸게만 내놓으면 거래가 되죠. 그런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미 IMF 때도 한번 경험을 해봤지만 불경기가 되면 거래가 안 되는 게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엑시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엑시트를 할 수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급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은 결국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경매로 넘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일반적인 다른 그 금융투자 상품하고 다르게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거래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거래가 안 되면 당연히 가격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지난 한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2007년까지 수도권, 특히 서울 아파트 가격의 그 상승을 주도했었던 거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그런데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이 2008년을 피크로 찍고 그 뒤에 내리 3년을 지금 약세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전에 서울시에 발표했었던 것처럼 점점 갈수록 재건축에서의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낮아지면서 재건축 시장이 하락하다 보니까 서울 지역 전체 아파트 가격이 약세를 보이고, 특히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강남권의 경우에는 더더욱 약세를 보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 저도 작년에도 거의 뭐 2달에 한 번씩 출장을 갈 정도로 자주 내려갔는데, 서울에 못 보던 떴다방들이 부산에 다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부산 경기는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이처럼 이제 지방의 경기가 좋았었던 것들이 정말 시장이 좋아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사실 2008년 서울이 그래도 좋았었던 시기에 사실상 그 대형 아파트나 물량 공급 과잉에 의해서 가격도 하락하고 거래도 안 되든 이미 선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사실 반등한 그런 효과들이 작년에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0% 이상 올라간 곳들도 있을 정도로 지방은 굉장히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고, 이제 전세 시장의 경우에는 서울이나 지방 할 것 없이 다 올라간 게 맞습니다. 특히 이제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부족해서 올라간 것도 있겠지만
똑같은 임대 매물의 총량이 줄어들었다기보다는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뭐 가구가 1, 2인 가구는 물론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지만 어떤 일반 아파트의 세입자들의 숫자가 갑자기 급증을 한 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세 시장이 유독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부분적으로 월세로 전환되는 물건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 임대 매물 중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특히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더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전셋값 상승은 사실 서울보다 경기도보다는 지방광역시들이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만 해도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면 소형평형 의무 비율 같은 걸 통해서 소형 아파트를 그래도 매년 일정 정도 양을 공급을 해왔어요. 그런데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지난 2004년, 2005년 이후에 신축된 아파트 중에 20평형대 아파트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공공을 제외하고는 20평형대가 거의 없는데, 문제는 그 사이에 공공주택은 지방에서 많이 지지 않았습니다. 주택 문제가 심각한 서울 수도권 지역에만 있다 보니까 지방 도시의 중소형 아파트의 부족 현상이 심해서 지방일수록 전세금이 더 많이 올라가고, 특히 전세금이 대형 아파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20에서 30평형대의 전세금이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매년 보면 뭐 작년 한 해 동안 전세금 상승률이 10몇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이 느끼는 체감 가격 상승은 훨씬 더 높죠. 이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일반인들은 1년 동안 오른 전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2년 만에 한 번씩 계약되는 전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2년 동안 누중되어 있는 인상금만큼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전국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2010년, 2011년 오른 전세금이 25% 정도 돼요.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소형 아파트는 40, 50%까지 올랐다라고 생각될 만한 지역들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세금 상승세는 뭐 매매 시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서민주택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계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택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부진보다 더욱 어렵게 한 게 거래량인데, 거래가 이렇게 안 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의 거래량은 사실상 2010년에 비해서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금융위기가 나면서 거래가 주춤했다가 2009년 하반기부터 2010년 상반기까지 잠깐 반짝을 했었는데, 다시 그게 줄어들었다가 작년에는 오히려 거래량은 늘었어요. 아무래도 정부가 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를 했었던 효과가 그래도 있다. 그래서 특히 거래가 급격히 줄었었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61%, 경기 지역도 77%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체감되는 경기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는 원체 거래량 자체가 과거의 경기가 좋던 2006, 7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량이 적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거래되는 매물도 일반적인 매물이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는 금매라고 하는 저가 매물에 대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가 매물이 소화가 되고 나면 다시 일반적인 매물은 거래 동결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아주 급하게 처분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처분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보신 가격하고 거래량하고 상관관계를 좀 놓고 보면 거래가 가격보다 항상 선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10년간 쭉 흐름을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거래량이 가격을 선행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격의 경우보다 거래가 먼저 선행을 한다라는 얘기는 거래가 잘 될 때는 소위 아파트 시세의 상한가, 하한가 범주에서 상한가 가까이에서도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지만, 거래가 안 될 때는 하한가를 기준점으로 해서 하한가 이하의 매물에 대해서만 매수자가 매수 의향을 갖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보이다 보니까 저가형 매물만 거래가 되고 나머지 매물들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내가 산 금액이 있고 또는 2008년, 2007년에 고점일 때하고 가격을 자꾸 비교를 하다 보니까 급하지 않은 사람은 더 싸게는 안 내놓는 거예요. 집이 안 팔린다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예를 들면 지금 시세가 3억짜리인데 2008년, 2007년에 4억이었었던 집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3억에 내놔야 팔리는데 과거 생각을 하면 적어도 3억 7, 8천은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매수자는 그런 매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3억 이하의 매물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부진한 형태가 있고,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뒤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랑 같이 연결해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텐데, 결국 집을 사는 사람들이 향후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는 기대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현재보다 싸게 사는 방법이죠. 현재보다 싸게 사야지만 내가 그 다음에 단돈 1,000만 원이라도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가형 매물에 대해서만 거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부분적으로 이제 거래가 늘어난 것 중에서는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그 저가형 매물에서 또는 전세금이 올라가면서 매매로 전환되는 사례들도 있고, 또 경기도 지역 같은 경우도 일부는 미분양됐거나 입주 후에도 미분양이었었던 상품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격을 싸게 내려주면서 일단 거래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작년에 거래량이 다소 늘어났지만 과거형 경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거래량은 부진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에 비해서 이제 그 분양 시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거래 시장하고 거의 같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규 아파트의 공급과 기존 주택의 어떤 동향은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고받는 그런 모습인데, 기존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면 신규 분양 시장도 과열되는 모습들을 가질 수가 있고요. 반면에 기존 시장이 침체가 되면 신규 분양도 좀 시들해집니다. 그 결과적으로 지방 아파트 값은 올랐기 때문에 지방의 분양 시장은 경기가 굉장히 좋았었고 경쟁률도 아주 높게 나타난 반면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공공 보금자리 주택을 제외하고는 분양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또 전반적으로 경쟁률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또는 미분양도 많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다시 집계를 제가 강의 교환 만들고 난 다음에 해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은 26만 5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수도권은 안 좋고 지방이 좋다 보니까 이 중에 58%에 달하는 약 15만 호 정도가 지방에서 공급이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은 신규 분양도 그만큼 위축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 지방 아파트의 경우에는 2010년에 비해서 작년에 거의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지방의 분양 시장도 작년이 피크가 됐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방은 광역시 그리고 충청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세종시 주변을 둘러싸고 전반적인 경기도 좋고 또 거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가졌다고 봐야 되고, 조금 특징적인 사항은 2000년대 중반에 대형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장기 미분양을 경험했었던 지방에서는 지금 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작년에 집중적으로 공급된 물량은 흔히 이야기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중소형 평형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서 앞에 말씀드린 소형 아파트라는 앞으로 한 3년이 지나면 지방 도시에서도 어느 정도 해소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서울 지역은 이제 주로 보금자리 중심으로만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공급되는 물량이 오른쪽에 이 막대 그래프를 여기를 보시면 주로 60에서 85 해배에 해당되는 그런 물량들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공급되는 물량이기도 하지만, 예전 같으면 사실 65에서 132 사이의 물량이 2000년대 중반에 많이 늘어났고요. 오히려 지금은 이 60에서 한 80 사이의 물량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방의 어떤 청약시장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떴다방들도 있고 이럴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뭐 특히 대전 지역 같은 경우는 도안신도시 주변에 세종시, 과학벨트 이런 호재가 많다 보니까 충청권 경쟁률이 아무래도 높았고요.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해운대 같은 경우에, 부산의 해운대 같은 경우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올 정도로
청약 과열 현상들이 생기는 곳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작년에 볼 때 2010년은 서울 수도권이 경쟁률이 좋고 특히 인천이 강세였었어요. 청라 뭐 이런 분양을 하면서 인천이 강세였는데 2011년은 어떻게 됐냐 보시면 이 인천 지역은 바로 미분양인 상태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고요. 오히려 지금 대전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분양가 같은 경우도 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는 2008년 요 당시에는 강남의 재건축 대상 중에 일부 분양 아파트, 일반 분양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쌌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주로 공공주택이 많이 공급됐기 때문에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싸게 보이는 현상이라서 이 그래프를 보고 서울의 집값이 이런 식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확대 해석하시는 거 좀 곤란하실 것 같고요. 반면에 지방도시들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지방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010년까지 하향 조정되다가 작년에 소폭이지만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분양가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들로 바뀌어가고 있어서, 사실상 이제 지방의 어떤 신규 분양에서의 시세 차익에 대한 것들이 폭이 좁아지고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파트 시장 말고 이제 그 다음에는 보면 이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분양가 같은 경우가 작년하고 2010년하고 차이를 놓고 보면 엄밀하게 보면 수도권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조금 더 보시면 경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었던 제가 대전 그리고 부산 이런 지역일수록 분양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계속 보이다가 경기가 빨리 회복됐었던 일부 아파트들이 있는 것들은 지역적으로 이제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분양시장 역시도 투자 목적에 또는 단기 전매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분양가에 민감한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게 지금 청약시장의 그 청약자들의 기본적인 투자 행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파트 시장이 맥을 못 춘 거에 비해서 사실 오피스텔 시장은 경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피스텔 경쟁률이 오히려 수십 대 1의 경쟁률, 뭐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나타나는 것은 아주 일반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그 2005년에 대량 공급이 되고 난 이후에 주춤하다가 2010년부터 다시 공급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매매 가격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3.49%, 서울 지역도 뭐 한 3.6% 정도 됩니다. 아파트가 수도권 지역이 0.1 이런 정도 상황에서 비교해 보면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강세로 보이죠.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놓고 물가 상승률하고 비교하면, 또는 정기예금 금리하고 비교를 하면 오피스텔이 굉장히 좋은 투자 종목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이 한 3에서 4% 사이에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과정에서 분양가들이 일부 많이 올라간 것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승률 자체도 작년 상반기가 많이 오르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점점 두다 추세로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평균적으로 오피스텔의 서울 지역 매매 가격이 한 평당 1280만 원 정도 되는 이런 상황이면, 아파트 가격하고 이제 격차를 점점 좁혀질 가능성들도 있는 거죠. 소형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구입 투자 자금이 매매 가격이 올라가거나 분양가가 올라가면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 원금의 규모가 커지는 거고요. 대비해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느냐? 임대료도 같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좋지만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임대 수익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사실 이 그래프를 이 앞쪽으로 보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이 평균적으로 6%를 넘었었어요. 도심 4대문 안 같은 경우는 심지어 9%까지 오피스텔 수익률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4대문 안조차도 6%가 안 되는 상태이고요.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의 오피스텔은 뭐 5% 전후에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수익률이. 그러면 세금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금융상품 투자한 거에 비해서 똑같은 시세 차익도 별로 많이 생기지 않는 데다가 임대 수익 자체도 그렇게 수익률이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가 왜 안 먹죠? 네. 이런 그 가격이 그래도 부동산 상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좋아지면서 지금 오피스텔 신규 분양, 요즘 분양 광고는 대부분 다 오피스텔 분양 광고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오피스텔 분양 광고가 많은데요. 작년 이 오피스텔 분양 물량 같은 경우, 뭐 또는 이제 분양 물량이 전부 합쳐서 서울 수도권이 18,800호면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오히려 많을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입주 물량 같은 경우에도 놓고 보면 2005년 이후에 입주 물량은 내년이 피크예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분양을 한 오피스텔들이 대부분 이제 내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2013년이면 2005년 이후에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를 하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은 올해보다 내년쯤 되면 더 하락할 수 있는 위험성들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분양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청약은 그래도 잘 돼요. 오피스텔 미분양은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게 현재의 경기인데, 사실 투자자나 또는 이거를 통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공되는 시점에서의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 물량이 많이 돌아오는 2013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역에 따라서는 공급 과잉 또는 경쟁 상품이 많아지면서 임대료가 하락하는, 공실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고, 특히 지금 분양 물량이 많이 증가한 게 그동안 오피스텔은 서울 수도권에만 있었습니다. 사실 수도권 지역도 분당이나 일산 이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많지가 않았었는데, 작년의 특징은 지방 도시에도 오피스텔이 대량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에 소형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소형 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분양도 잘 됐어요. 그런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임대료를 내야 되는 오피스텔에 안정적인 공실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좀 생각이 되는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피스텔보다 더 각광을 받는 상품이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 동네에 원룸형으로 공급된 도시형 생활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을 분양을 하면서 오피스텔 안에 일부는 오피스텔, 일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되는 상품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증가라고 하는 게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아주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시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주차장 면적을 완화를 해줬기 때문에, 주차장 기준이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업 수지를 높일 수 있어서 하는 건데, 이 역시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은 회사가 쭉 장기적으로 임대 운영 수익으로 가져가는 구조가 현재는 아닙니다. 대부분 분양 상품으로 해서 일시적으로 분양해서 넘기는 거죠. 아파트 분양하고 거의 같은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는 보면 땅을 매입을 해서 개발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땅값이 그렇게 싼 상황이 아니라서 수익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장기간 한 3, 40년씩 끌고 가야지 수익이 맞는 건데, 이 개발 중심으로만 그동안 부동산이 많이 운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아직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지어서 그거를 자기가 운영관리 쪽으로 가져가는 사례보다는 분양을 하고 분양받은 계약자들한테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형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현재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는 않지만 오히려 내용적으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 분양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오피스텔은 공급 평형 자체가
뭐 전용 면적 기준으로 보면 얼마 안 되더라. 전용률이 낮으니까 공급 평형이 그래도 20평형대 이런 그 공급 면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오피스텔은 분양 평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12~13평 전용으로 뭐 6에서 8평짜리 상품들을 하다 보니까 총액이 오피스텔이랑 도시형 생활주택이 비슷해요. 총액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면적은 절반밖에 안 되는데 결국 단위당 단가는 평당 단가는 도시형 생활주택이 훨씬 더 높게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분양가가 일단 그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지역별로 분양가를 보시면은요. 서울 평균으로 오피스텔의 평당 분양가가 1,287만 원. 도시형 생활주택은 1,700만 원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상품이 공급된 곳도 있어요. 2천만 원이면 아파트에 준하는 분양가예요. 아까 제가 같은 건물 안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오피스텔이 믹스가 돼서 공급되는 상황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게 그런 상품들이 같이 믹스돼서 공급된 현장들입니다. 보시면 전용 면적 기준이 아니라 이거 분양 면적 기준입니다. 분양 면적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용산의 SK큐브 입지가 도심에 가깝고 이런 곳들의 경우에는 같은 단지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당 가격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500만 원 비쌉니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임대료를 받는 총액은 같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월 70만 원을 받아요. 또는 60만 원을 받아요. 그런데 투자 원금은 누가 더 많이 들어갔겠어요? 토탈로 보면 거의 같은 금액이지만 평당 단가로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수익률이 훨씬 나쁜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이 믹스되어 있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 기준 완화 때문에 주차장 면적이 많이 확보가 안 돼 있고 오피스텔은 주차장 요금도 다 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차장 면적을 뺀다고 생각을 해보면 오피스텔이 훨씬 더 싸게 공급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좀 더 자기가 희생을 하는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에 비해서 주차장을 나는 비용을 지불을 했고 저쪽은 지불이 덜 돼 있는 상태인데도 같이 써야 되는 그런 상태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주거 임대형 상품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분양도 굉장히 잘 되지만 고분양가를 생각을 해보면 임대료가 수익을 6%, 7%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수익을 맞추려면 임대료가 올라줘야 됩니다. 임대료가 올라줘야 되는데 임차인은 누구예요? 주로 1, 2인 가구고 특히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그렇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분양가가 빠르게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죠. 물가 올라가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액의 임대료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의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88만 원 세대들이 오피스텔의 지금 분양가의 6% 수익률을 이루려면 적어도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렇게 내면 생활비가 아예 없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은 거주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입자들은 자기 소득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주택을 임차 거주하는 형태가 많은 거를 감안을 해보면 경기가 계속 나빠질 경우에 또는 이렇게 공급량이 일시에 많이 늘어나면 고가형 임대주택 상품은 사실상 공실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때인 것 같고요. 뭐, 이 주택 임대형 상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이 이제 각광을 받았다면, 그 다음이 수익형 부동산 중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상가입니다.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 오히려 2000년대 초중반보다는 지금은 열기는 많이 가라앉은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테마상가 바람 불 때 상당히 많이들 참여를 했다가 오히려 낭패를 보고 뒤에는 상당히 많이 신중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단지 내 상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특색이 있는 상가 여기에서 기타 상가의 내역을 조금 보면 기타 상가들 같은 경우 수도권 지역은 뭐냐면
뭐 판교 테크노밸리, 그다음에 뭐 부천, 안산 이런 데 아파트형 공장들 같은 게 생기면 아파트형 공장에 들어가는 일부 상가, 이런 쪽의 기타 상가에는 오히려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가고, 거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배후 수요를 가지고 있으면서 상권이 만들어지고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청약자들도 있고 관심도 좀 끌고 있는 반면에, 이제 과거에 인기를 얻었었던 테마상가라든지 복합상가라든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분양가는 일부 상승을 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상가 분양가가 원체 고분양가였고, 그리고 장기 미분양이 되다 보면 할인 분양되는 사례들이 많아서 표면 분양가의 의미는 그렇게 크게 좌우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택지개발지구의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높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들이 이렇게 이제 적어도 뭐 10억 미만 정도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 또는 2, 3억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상품들이 도생주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이 소규모로 면적이 작은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고액의 자산가들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하는 그 부동산 투자 상품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2010년 도심의 재개발을 하면서 뭐 센터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서면서 공실이 많이 늘었다가 오히려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공실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뭐 판교라든지 주변에 오피스 공급되는 양들이 꾸준하게 있으면서 임대료 수준은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고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도심 지역의 공실 감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있고, 반면에 지금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조그만 빌딩들은 오히려 공실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나빠지면 중소기업들이 훨씬 더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공실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거나, 또는 주변에 지금 이제 뭐 판교나 이런 지역에 대규모 오피스타운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서 가는 그런 이 사례들이 생기면 오피스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부분적으로 공실이 증가하는 지역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대형 프라임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토지 시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개발 이슈가 많이 있을 때 토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들을 많이 갖게 되는 거고요. 개발 이슈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발 지역이 일부 남아있는, 뭐 특히 이제 지역 마산, 마창진 이런 데처럼 통합된 지역, 그 다음에 세종시라든지 이런 인접 지역,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만 국지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토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조금 하락을 했다가 그 뒤에는 비교적 안정 기조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개발 예정지구 있는 주변에서는 땅값이 올라가긴 했지만 과거처럼 그렇게 땅값이 요동을 치고 있지는 않은 상태고, 또 하나 주목해 보실 거는 수도권 주변 지역에 그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계속 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시장이 별로 변동하지 않고 있다는 거에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에 비해서는 개발 재료들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이고, 토지 투자를 해서 묻어놨다가 시세 차익이 생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 역시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 있고, 오히려 지금 토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들은 외곽 지역이라기보다는 도심의 재개발이라든지 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재생 이슈가 있는 지역들의 토지가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창진 통합이 있었던 곳, 그리고 세종시 있었던 대전 주변, 이런 쪽 지역들이 아무래도 이제 땅값이 많이 올라간 거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보금자리라고 하는 게 그린벨트를 풀고 하다 보니까 주변 지역에서의 기대감들, 또 그것과 같이 연동해서 배후로서의 어떤 그 활용 가치가 높아지는 땅들이 생기가 됐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가격이 올라간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급하게 이제 1년을 쭉 결산을 해봤어요. 정리가 되시나요? 네, 작년 한 해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상 주거용 상품,
또는 시세 차익형 상품들은 어떤 상품이든지 간에 대부분 다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 가격도 약세고 거래는 더더욱 부진하다라는 걸로 요약을 해볼 수 있고, 반면에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움직이고 있는 거는 시세 차익형이 아니라 운영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동산 상품에 대해서 관심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를 작년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해 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런 게 왜 나타나고 있을지를 지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부동산 시장에서 변화되는 것들을 크게 보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자기 혼자 가는 건 아니니까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칙을 놓고 보면 결국 부동산을 소비해야 되는 주체는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특히 재작년부터 뭐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할 거다. 일본을 봤더니 인구가 감소하면서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게 장기적인 전망을 굉장히 어둡게 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주요한 한 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인구적인 요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동산을 어떤 활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생기느냐라고 하는 게 또 하나 있겠죠. 결국 그거는 이제 경제 성장과 같이 궤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그런 요소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지금 그 심리는 어떻게 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인구와 관련해서는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 베이비 부머들이 라는 거가 이제 주택을 많이 소비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택 가격들이 올랐다가 베이비 부머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또 전반적인 인구, 특히 가구가 감소를 하면서 주택 가격도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우리는 어떨 거냐라고 하는 거에서 놓고 보면 지금 최근에 발표한 2010년 인구 통계를 기준으로 해보면 2005년에 추계했었던 거하고는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2005년에 추계를 했었던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가, 서울 수도권 인구가 2018년부터 감소를 하는 걸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 통계가 업데이트 된 거에 의하면은 2030년까지는 계속 성장한다. 인구가 늘어난다라고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직은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출산율이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보시면 조선족이라든지 동남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외국인들의 이주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2005년에 미처 고려가 안 됐었다면 지금은 그런 인구들까지 파악을 해서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늘어나는 인구가 그러면 주택 가격을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짚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선 주택을 살 만한 사람들,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갓난아이하고 할아버지가 계세요. 그러면 주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 내가 주택을 사는 구매 세력은 누구겠어요? 갓난아이 쪽이 아니라 성인이죠. 그래서 이 성인을 놓고 보면 이제 생산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까지로 놓고 봤을 때 이 성인들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해서 줄어들어요. 더 이상 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주택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수요층은 크게 증가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체 인구는 늘어나더라도. 그러니까 매매 수요 시장 자체는 사실 크게 성장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반면에 1, 2인 가구나 이렇게 인구가 계속 줄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는 임차 거주할 수 있는 수요층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령자 인구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니까 고령화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소득이 없이 인생을 보내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노후의 소득을 준비하기 위한 뭔가의 시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일을 벌릴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특히 1, 2인 가구의 경우에는 35세 미만 2005년, 2010년 추계 이렇게 쭉 놓고 보면 사실 2010년 추계를 해보면
조금씩 늘어는 났어요. 조금씩 늘어났지만 특히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05년도 추계보다 사실 뭐 한 5% 정도 늘어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반적으로 인구 비중에 차지하는 게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 임차 수요 시장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실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보면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면서 이민 정책을 활성화했는데, 이민 정책을 활성화하면서 뭐 저쪽 이 남미 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넘어오고 이럴 때 매매 수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대부분이 그 사람들이 임차 수요로 있었습니다. 그 임차 수요로 있다가 결국 경기를 올리고 주택가격 하락을 방지하려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해줘서 발생한 그 사건이 서브프라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인구 증가 부분은 주택 구매 수요보다는 임차 수요로 잔류할 가능성들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임대 시장은 현재보다는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인구가 가져오는 어떤 시사점을 예측을 해볼 때는 그래서 매매 시장보다는 임대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고 커지는 그런 모습들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과 부동산이라고 하는 쪽에서 놓고 보면 사실 우리나라 부동산이 가격이 올라가든 지난 한 20년 이렇게 놓고 보면 경제 발전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우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면서 뭐 기반시설 닫고 공장 만들고, 그럼 논밭이었던 땅들을 공장 용지로 바꾸고 도로로 바꾸고 일부는 상업시설도 되고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배후 주거지 만들어야 돼서 택지 개발하고, 이 과정에서 또 논밭이 주택지로 바뀌고, 그래서 땅이 자기의 활용 가치를 질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들이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래야만 사실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갈 텐데, 특히 토지 같은 경우 그런 거하고 아주 밀접할 텐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조금 되짚어봐야 되는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놓고 보면 지금은 기업이 잘 된다고 또는 경제 성장률이 높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공장 신설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현대자동차가 아무리 잘 나가도 현대자동차 공장이 국내에서 여기저기 증설되고 있지는 않죠. 남미 현지 공장, 유럽 현지 공장, 이런 식으로 글로벌하게 되면서 글로벌 다른 나라의 현지 공장들이 생기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이 지금 나가고 있는 글로벌 정책들의 효과라고 하는 게 국내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상당히 과거와는 다른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사회간접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도로도 닦일 만큼 닦였고, 아마 돌아가셔서 도로공사에 들어가서 현재 전국 고속화 도로 내지는 고속도로 현황 같은 걸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지난 여름에 한번 캡처를 받아서 봤다가 깜짝 놀랐어요. 모르는 도로들이 어느새 이렇게 많이 생겼나 싶을 정도로 고속도로가 또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사회간접 시설들도 이제 더 이상 늘어날 것들도 많지 않은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개발 이슈가 많이 있는 거는 일부 기업 도시나 이렇게 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도심에서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도시, 그것도 뭐 큰 도시들이라기보다 수도권 중심에서 일부 도심 지역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과거처럼 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들은 점점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같은 땅도 옛날처럼 평면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 재생 사업을 한다는 거는 고층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땅값이 크게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경제 성장이 된다라는 얘기는 경제가 잘 돌아가면서 기업들이 좋아지고, 기업이 좋아지면 결국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져서 구매력을 넓혀줘서 뭐 식구는 2명, 3명밖에 없더라도 소득이 좋으면 방 크기가 넓은
50평, 60평짜리 집에도 살 수 있잖아요. 혼자 살아도 100평짜리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 받침이 되면. 그런데 경제 성장이 지금 점점 둔화되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어때요? 오히려 소비를 축소하는 형태로 가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러면 대형 아파트보다는 소형 평형으로 선호하는, 그리고 신규로 아파트를 갈아타게 하면서 이사 비용을 쓰고 이런 것보다는 현재를 유지해서 가능한 한 지출을 줄이려는 이런 모습들이 생길 가능성들은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일 것 같고, 또 하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인 건설회사. 올 1월에 아파트 분양 현장이 거의 없습니다. 날씨 탓도 있겠지만 그래도 1월이면 항상 분양들이 좀 있는데 경기가 그만큼 안 좋은 상황이라서 건설회사들이 신규로 집 지을 땅을 사러 다니는 일이 과거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시장의 큰 손도 지금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동향하고 놓고 보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쪽보다는 과거보다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보다는 안정 또는 그런 그 상승의 기대감을 낮추는 쪽으로 작용을 더 크게 하는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 대출 그리고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뭐 당장은 하우스푸어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 추가 구매 세력이 없다.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 하나랑 금리나 이런 걸 놓고 보면, 그 다음에 또 부채가 늘어나면서 문제는 지금 어떤 게 심각하냐면 최근에도 기사가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출을 뭐 20년짜리 주택대출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2007, 8년에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보통 3년 거치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2007, 8년에 산 사람들이 2010년, 11년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이자만 갚는 게 아니라 이제 원금도 분할해서 상환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 3억씩 대출을 받았었던 사람이 그동안 이자만 매월 한 100 얼마씩 냈는데 원리금 상환까지 같이 해야 되면 200만 원, 3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평균 가계 급여 소득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월급 받아서 빚 갚는데 다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그럼 그걸 못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강제 집행되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있죠. 거래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 부채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게 상당히 위험 수준까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아마 이런 상태로 가다 보면 부분적으로는 어떤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기간을 3년 만기가 아니라 좀 장기 연장해주는 대책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공격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아무리 이자가 비싸고 뭐 그래도 집값이 올라갈 거라 그러면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사겠죠. 내가 은행 이자보다는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면 충분한 투자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집값은 안 올라가거나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가 있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매수 심리를 더 위축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이 내 집 마련 차원에서 놓고 보면 저렇게 이제 경기 동향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다면 투자자들, 이미 집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노후에 대비용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든 뭐 금융 투자를 하든 이런 투자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자산은 뭐 뒤에서도 잠깐 먼저 보여드리면 사실 연령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많을수록 부동산 자산이 많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전체 재산 중에 부동산이 60세 이상은 86%, 뭐 40, 50대만 해도 7, 80%가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냐? 최근 동향을 쭉 놓고 보면 부동산 자산을 늘리는 거가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까지 빠른 속도로 늘었다가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 자산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요. 금융 자산을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금융기관들에서 노후를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해야 된다 어쩌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지만, 엄밀하게 놓고 보면 부동산에서의 기대 이익이라고 하는 거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금융상품 쪽으로 관심을
갖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금융자산 쪽으로의 어떤 이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외국 같은 경우에 부동산 자산 비중은 우리랑 비교를 하면 뭐 구조가 다른 탓도 있겠지만 뭐 일본 같은 경우 비교적 높다고 하더라도 40에서 30% 이런 정도 되고 우리는 막 7, 80% 이런 정도 되니까 사실은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전 재산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65세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에서 놓고 보면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투자적 관점에서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우리나라의 소득 구조를 놓고 봤을 때 근로소득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는 젊을수록 근로소득이고요. 60세 이상 넘어가면 임대소득 비중이 점점 높아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자기가 노동력을 통해서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없는 고령화가 되면 자산가들일수록 임대소득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세 차익형 상품보다는 임대 운영소득 상품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까 보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경기도 좋게 나타나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사실 가계들이 뭐 자산의 비중을 이제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서 놓고 보면 과거에도 IMF 때도 그런 얘기 잠깐 들어보셨을 거예요. 더 이상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살 거고 주로 임차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 믿고 집 팔았다가 집값 폭등하는 과정에서 손해봤다 하는 분들도 가끔 있으세요. 그러면 지금 이야기도 또 그때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오버 해석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IMF 때하고 지금하고 놓고 보면 확실한 거는 아까 보신 인구 동태라든지 경제 동향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가격 상승을 견인할 만한 매력적인 요소들은 크게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시장 가격이 안정화되는 거가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지난 10년간을 놓고 봤을 때 기대가격 상승률이 아파트가 월등히 높았습니다. 왜? 시세 차익형을 통해서 가능했으니까. 매매값이 계속 올랐으니까 가능해요.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매매값 변동이 별로 없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매매값이 거의 안 올라서 아파트하고 비교 대상도 안 되는 상품이었는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었던 오피스텔이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오피스텔의 투자에 관심을 더 높게 가지게 된 배경도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임차 가구들 중에서 지금 통계 자료를 쭉 놓고 보면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잖아요. 집주인들한테 좋은 제도일 때는 어떤 때냐면 돈은 얼마 없는데 전세 끼고 집을 사서 레버리지 효과를 봐갖고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면 전세 제도는 집주인한테 더없이 좋은 무이자 금융이잖아요. 그게 2000년대 초반에서 중반 매매 가격이 올라갈 때는 아주 똑똑한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전세금을 받아서 은행에 가져가 봤자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져가서 은행에 맡기는 게 바보가 되는 상황이에요. 물가 인상률보다 낮으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뭘 생각하게 되면 집주인들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보통 한 6% 정도,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월세 전환율을 평균적으로 6%, 지방 광주 같은 데는 뭐 10%까지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월세 전환율을 통해서 은행 이자보다 좀 높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집주인들을 하게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임차인은 어떠냐? 중산층 임차인들은 주로 전세라는 형태의 거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일수록 여전히 옛날 말 사골세 방에 있었어요. 갑자기 사골세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저소득층은 원래도 사골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산층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조차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현상들이 작년에 특히 많이 생기면서 시장에서의 어떤 임차의 형태가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공급이 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다고 말씀드렸죠. 소형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매매는 안 하고 이런 상태에서 물건이 없다 보니까 세입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집주인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돼서 전세금 인상분만큼만 월세로 바꿔도 세입자가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월세 시장이 빠르게 늘어난 건데 이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뭐 3, 4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또는 2, 3인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의 전월세 시장은 어떤 수요 공급의 관계에 의해서 전세 비중이 높아졌다, 월세 비중이 높아졌다 하는 이런 그 갈등 구조가 앞으로도 굉장히 오랫동안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1, 2인 가구가 거주하는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월세방들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공급량이 늘어나면 공실이 늘어날 가능성들도 상당히 있어요. 특히 고시원 이런 거 굉장히 지금 좋은데요. 고시원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있어요. 임대료 똑같이 50만 원이면 세입자가 어디를 갈까요? 고시원보다는 삶의 질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좋거든요.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갑니다. 오피스텔에 예를 들면 1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있었던 사람이 아파트의 주변에 오피스텔 공실이 많아지고 주변에 아파트 소형이 많이 지어지면 똑같이 100만 원을 내면 오피스텔에 거주하고 싶을까요? 아파트의 소형으로 갈까요? 역시 아파트 쪽을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소형 아파트, 소형인 주택이 많이 늘어나다 보면 질이 좋은 상품으로 소득 수준에 맞춰서 상품을 갈아타려고 하는 소비 상황이 생길 거라서 오히려 낡은 오피스텔 또는 낡은 뭐 임대 원룸주택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공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고 특히 고시원 같은 것들이 공실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들도 많아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전반적으로는 분명한 거는 전세 시장이 과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처럼 100% 월세 시장으로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출발 자체가 우리는 전세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세금 보증금 비율이 한 8, 90% 되고 나머지 부분적으로 월세를 내는 이런 시장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올해 시장을 그러면 이런 큰 축에서의 어떤 패러다임 변화를 좀 감안을 해서 올해 시장을 보시면 올해 시장의 변화 중에 주요 요소는 아까 저런 세 가지 인구, 경제, 뭐 어떤 자산가들의 투자 심리 변화, 환경 변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전제로 놓고 봤을 때 올해 시장의 변수 중에 제일 큰 건 선거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선거 그러면 상당히 선거철에 개발 공약도 있고 뭐 이것저것 재료들이 많아서 값이 올랐다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상품별로 아무리 놓고 봐도 선거 영향이 사실은 크지 않았습니다. 국지적으로 잠깐 올라갈 수는 있어요. 호가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격이 움직인 걸 놓고 보면 사실은 선거 변수보다는 뭐 2000 지방선거, 대선, 총선 이런 게 있었는데 선거 변수보다는 경제 동향 움직임이 훨씬 더 많았던 거를 상품별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아파트, 토지 다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지역별로도 놓고 보면 지역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거가 특수하게 뭐가 나타나진 않고서 국지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주겠지만 그거에 현혹돼서 투자 의사를 결정을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이런 타이밍을 노려서 매각을 해볼 수 있는 찬스는 잡을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그렇게 크게 상승 기조로 분위기를 바꿔줄 것 같지는 못하다. 올해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지만 오히려 정책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변화의 큰 흐름이 변화되면서 선거 영향력은 예전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뭐 달라진 제도 이건 교재를 쭉 보시면 될 텐데 결정적인 거는 지금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과거처럼 개발 중심, 개발 위주 정책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예상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개발 중심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복지 중심.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누는 거, 뭐 이런 쪽에 가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그렇게 긍정적인 어떤 견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 월요일 날 발표했었던 서울시의 그 뉴타운 정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규 뉴타운 금지한다. 기존 뉴타운도 해제 조건을 완화시켰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미 지정된 곳들조차도. 그리고 해제 시에 비용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하는 것들도 검토를 하겠다. 이보다 더 강력한 거는 지금까지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소유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나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소유주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의 거주권, 상인들의 거주권까지 고려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놓고 보면 개발 이익에 대한 기대감을 실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오히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아진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부분적으로 이제 올해까지 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제 완화 정책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일부 사람들이 매도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어떤 선거 전국이라든지 정책의 방향이 경기를 부양시키고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정도로까지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면 올해 시장 역시 정책의 효과가 가격 상승이 아니라 안정이거나 또는 오히려 지역에 따라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품목들은 하락으로까지 유도되는 그런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뭐 뒤에 정책들을 한번 그냥 자료를 정리를 해놓은 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정책 흐름 속에서 시장의 올해 공급량은 약간 줄어들어요. 근데 이제 뭐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조금 줄어드는 거고 전국적으로 보면은 입주 물량은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아파트 물량은 좀 줄어들고 오히려 단독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 많이 늘어나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 임대주택 시장에는 공실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감안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규모별로 조금 그 공급 물량을 감안해서 놓고 보면 지방은 올해까지는 소형 아파트 공급 물량, 입주 가능한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올해도 전세 시장이나 또는 소형 주택 시장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서울 지역은 그렇다고 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거다. 소형 주택도 강세만 유지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일부는 이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매매로 전환되는 사례들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분양시장 같은 경우 민간 분양은 경기가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분양 계획 자체가 지금 축소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뭐 지방 같은 경우는 여전히 계획은 많이 있습니다만 하반기쯤 가면 지방의 분양 경기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훨씬 좀 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경쟁률 자체도 지역 간에 이제 뭐 어디든지 지방이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단지나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는 지금 보면 인천은 올해도 물량이 많고 내년에도, 그러니까 2011년, 12년 다 신규 입주 물량이 2만 호가 넘습니다. 연. 그래서 경기 서부권, 인천권 이런 쪽은 물량 공급 압박이 여전히 굉장히 심하게 남아있는 지역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올해 분양 계획 중에 여전히 또 그쪽 지역이 있어요. 한강 신도시. 그리고 뭐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도 당초 공급 계획에 지금 한 30% 정도밖에 분양을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물량이 그쪽 지역은 계속 나올 거라서 사실 서북부 권역의 어떤 공급 과잉 현상은 조기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장기전을 대비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공급은 뭐 그렇게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도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수도권 지역이 여전히 공급 과잉, 그리고 대형 아파트의 공급 과잉은 공존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요자들이 어떨 거냐,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매매로 전환하기에는 상당히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값이 지난 10년간 너무 많이 올라서 격차가 좁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태야 될 총액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뭐 한 1억 정도 대출을 받으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전세에서. 그런데 지금은 32평으로 갈아탄다고 할 때 적어도 2억 5천에서 3억 가까이 대출을 받아야만 갈아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 보신
가계 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놓고 봤을 때 공격적으로 내 집 마련으로 하겠다고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되기를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고가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5억, 6억, 7억 이런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전세 매물이 없어지다 보면 일부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조금 새 아파트 말고 낡은 아파트라도 매매로 전환해서 오는 사례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지적으로 그런 거래는 조금 늘어나겠지만 뭐 전세가 매매를 밀어올리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서울 수도권 지역은 역부족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지방에는 작년부터 그게 가능한 상황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면서 매매로 전환되는 수요들이 신규 분양시장으로 진입을 한다거나 기존의 중저가 아파트의 구매가 많이 일어났다거나 하는 형태가 있고, 올해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전세 가격 차이가,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놓고 봤을 때 많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우리가 많이 사는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도권 지역, 서울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기도까지 다 포함할 경우에도 여전히 1억 5천 정도 대출을 받아서 가야 되는데, 1억 5천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면 이자, 원리금 균등 상할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 선뜻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 사기로 나서기에는 상당히 금액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전세금 올라가고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는 게 매매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또한 얼마나 떨어졌냐라고 보면, 사실 그동안 이제 수도권 지역은 2008년 8월이 최고 비쌌었던 시기예요. 평형별로 좀 다르기는 한데 2008년 여름이 가장 비쌌었던 시점인데, 그때에 비해서 대형 아파트는 보시는 것처럼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소형 아파트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이것도 재건축 대상만 떨어진 거고요. 재건축 대상을 제외해버리면 거의 안 떨어진 상태다라고 봐야 되니까, 사실상 사람들이 지금 집을 살 사람들은 다 여기에 모여 있는데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려고 봤더니 신문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게 집값이 하나도 안 떨어졌네. 그래서 못 사고 돌아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현재는 그런 상황이고, 반면에 지방 도시들은 고점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올랐죠. 더 이상 올라갈 거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타이밍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지방 도시들의 가격은 올 상반기가 최고 피크가 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후부터는 조금 더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으로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심리는 지금 주택의 매입 의사, 신축에 대해서도 일부적으로는 있지만 옛날 집을 갖고 있는 건 전부 팔고 싶어해요. 낡은 주택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재건축 사업도 못하게 된 90년대에 들어서 있는 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들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팔고 새 집으로는 가고 싶어 하는데 이게 원활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일기 신도시권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고전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을 사겠다는 사람보다는 여전히 팔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얘기하는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 1가구 2주택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는 이제는 집을 하나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지금 안 팔려서 못 하는 것도 있고, 옛날 기억을 생각을 해서 아직은 싸게 못 내놔서 못 파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같은 경우 매각 의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물이 나오는데 투매처럼 많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가격이 조금 거래가 살아나는 것 같으면 시장에 또 매물이 출시되고 이런 현상이 되면서 가격은 수도권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땐 특히 안정기조 또는 하향 안정, 이런 모습들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올해 한 해는 경제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는 계속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갖기 쉽지 않다. 그리고 가계 경제가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고용도 불안정해지는 부분들도 있고 이미 갖고 있는 부채들에 대한 부담감도 커지고 있는 상태라서 투자 수요는 굉장히 위축되고, 투자자들은 일부 이제 자산가들 중에 또는 베이비 부모들 중에
운영 수익에 관심을 보이는 쪽으로만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정책적인 부분은 선거 전국의 어떤 호재라고 하는 부분들은 과거보다는 크게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세금이 한시적으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다주택자들 중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고 조금 절세를 해보려고 하는 엑싯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매수세가 살아나야만 그 거래도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만 매수세가 그렇게 크게 살아나기는 쉽지 않은 상태다라고 봐야 되고,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은 상당히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단지들에서는 가격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지금 속도를 내서 사업 진도를 많이 빼고 있는 단지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 희소 가치가 부삭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공급량 같은 경우 서울은 올해 아파트는 감소를 합니다. 그렇지만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늘어나서 오히려 2, 3인이 거주하고 싶어하는 중소형 아파트나 중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물량이 풍부하지 않아서 거기에는 전세란 가격 상승 기조가 그래도 상승폭은 둔화되더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고, 반면에 지금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원룸 주택은 공실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공실 증가가 우려되면 결국 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임대료를 낮추든지 이런 형태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수도권 지역의 미분양은 쉽게 해설되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 상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부분적으로 고가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일부 매매로 전환되는 사례가 있기는 하겠지만, 매매 시장이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기에는 올해 전반적인 그 요소들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수도권 지역은. 그리고 지방 도시들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까지는 작년의 분위기가 그래도 많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이제 서서히 열기 좀 식어가는 형태로 분위기가 전환되는 시점에 놓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